그 다음에 거기 그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단기적으로 가치하고 가격은 뭐가 될 수 있다? 네, 괴리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됨으로써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 안 하다 또 하면 또 기억이 생소해요. 그죠? 제가 그래서 하는 게 그전에 중개사 시험이 회독싸움인 거예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유리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거 장기적으로 왜곡이 나온다면 틀려요. 단기적으로 얘네 구분할 때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는 실거래가라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지불했으니까 과거의 값. 특정 시점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 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래서 무슨 값이고요? 현재의 값이고.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 이거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거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건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라도 좀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가치, 아까 이제 우리가 그거 한 거고요. 그 가치 발생 요인 있죠? 그 정도도 이제 구별하는 거죠.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희소성, 요게 다 결합이 돼야지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세 개만 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다 결합이 돼야지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게 형성 요인이라고 그랬고, 가치 형성 요인 안에 가면은 일반적, 지역, 그때 여기 있는 요 지역 요인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인근 지역이 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인근 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뭐를 수집하면 이 비교는 생략해도 되죠. 기억해 줘야 되죠.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이 요인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BRT에서 이거 광역버스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비 오면은 같이 비 맞고, 뭐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인 거예요, 인근 지역. 이거 시험에도 써요.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죠. 걔는 기억해야 되죠. 거기 제가 박스로 정리해 놨죠. 토대가 되는 원칙, 내부 측면, 외부 측면,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특징적인 거 거기다가 쭉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숙지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원칙에서 나오면 그 대부분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자,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판정할 때 기초가 돼요? 근거가.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감가랑 관련 있는 원칙은 적합의 원칙, 추가 투자 여부를 확인할 때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
대체 원칙 이렇게 툭툭툭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최천현은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 없네. 아는 거라서. 참, 그래.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지 않냐? 그거 아는 게 그래도 그 간평에서 있다는 게 그렇잖아? 응? 아니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가격제 원칙에서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처음에 가서 문제지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별표하는 거죠. 가격제 원칙은 또 기억해야 되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어쨌든 해서 여기서 반타작을 목표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이거는 아시죠? 이게 지금 무진장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계속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냥 순발력 있게 나와줘야 되죠. 선행이 무슨 분석? 이게 무슨 이용?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요. 후행이 개별 분석 무슨 이용? 뭐 판정하는 거예요? 일단 얘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지 그 안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어요. 가격 수준이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구체적인 가격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세종이라고 해서 다 시세가 똑같은 건 아니죠.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잖아요. 얘는 시세가 한 3,000에서부터 3,500 정도의 시세가 있고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2,500 정도에서 가령 2,800 정도의 시세가 있다 그러면 요게 나와줘야지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들이 있죠. 얘들의 가격은 요 수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애 있는 애가 얼마? 3,500이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거보다 시세가 어떻게 돼요? 싸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요게 뭐겠어요? 이게 가격 수준. 그러면 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시세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보다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에 얘네가 이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보다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사는 뭐를 구해주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세종시가 있고 여기 인가면 조치원시 있죠. 그 어느 게 더 시세가 비싸요? 여기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만 세종시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들은 그 시세에 의해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판정이 돼야 돼요? 가격 수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격을.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그 대상 지역에 가면 인근 지역이 있죠. 유사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 지역이라는 애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그렇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 형성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데가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인 거예요. 인근 지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설명하면서 얘가 일로 들어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유사지역은 얘하고의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고요. 동의수권이라는 건 얘네 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주거지의 동의수권은 뭐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저 통근 범위.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소되죠. 통근 범위 기초인데 내가 교육적인 환경만 중시한다 그러면 범위가 확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은 권역이 아니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뭐 있어요?
얘는 전이 있고 후가 있으면 뭐를 기초로 해요? 이게 기준이고, 뭐가 낮으면, 성수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죠. 기본은 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 27페이지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상담 박스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방식은 어쨌거나 많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물론 뭐 부담스러운 게 꼭 얘만 부담스러운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죠? 얘네 삼면성이 있죠. 얘는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그죠? 네. 얘네 가격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무슨 방식이에요? 얘는 다 수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수익 환원법, 여기가 수익 분석법, 수익 가격, 수익 임료. 얘는 또 여기 보면 다 비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다 비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비중 가격, 비중 임료.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 얘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죠? 얘도 가격 구하는 게 뭐예요? 네, 원가법이에요. 근데 임료 구하는 게 그래서 얘가 적산 가격, 적산 임료.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삼면성에 대한 것만 기초해도 기본적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하고 임료 구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할 때 이런 제목 바꿔서도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안에 들어가서 원가 방식에서 이제 원가법 구하는 건데, 그쵸? 원가법에서는 우리가 무슨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원가에서 뭐 빼는 거예요? 네, 감가에 공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주도 원가는 뭘로 제주도 원가로 했어요? 예. 신축원가. 기준점 현재 무슨 원가? 신축원가. 여기 신축에서 감가 빼면 이 적산 가격은 중고 가격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구할 때 순서가 얘 구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에 입각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 원가는 의가 무슨 시점? 이 기준 시점 말고 다른 애 나오면 틀리다 그랬어요. 3방식에 들어가면. 그리고 얘네 종류 있다고 그랬죠. 종류가 복제가 있고 대치원가 있을 때 대치원가로 구하면 무슨 감가 안 해도 된다. 네, 기능적 감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제주도 원가의 구성을 보면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 뭐를 기준한다. 도급하는 이유는 이거 반영하는 거예요.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총구단비 그래서 4가지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라도, 그죠? 이거 다 술제한 거예요. 신축 시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반영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라도.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감가액 구하는 것도 있죠. 네, 얘가 이 원가 방식에서는 얘가 원래는 포인트예요. 원가 방식은 감가수용을 더 중시해요. 감가수용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가수용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감가수용. 예. 감가수용이라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이 감가액 구하는 거예요, 감가액. 감가액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수용이라는 거예요, 감가수용. 신축 건물에서 감가액을 빼줘야 중고 건물의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감가수용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이 있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다고 그랬죠. 얘를 중심으로. 얘는 무슨 원가 기초로?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얘는 적정한 뭐를? 시장가치 구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원가에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 공제해서 얘는 뭐? 장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용 배분의 목적이 있지만 얘는 적정한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 있고. 그래서 얘는 관찰감가법 인정한다 안 한다? 그거. 관찰감가법은 평가사의 경험 뭐 이런 게 주류가 되는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라면 틀리다는 거. 그죠? 그런 기본적인 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원래는 얘들이 예전에 보면 많이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얘네 구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에 보면은 요렇게가 이제 직접법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면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제목의 기초에서 정협법이라는 거는 균등삼각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 일정한 거. 그러니까 얘가 제목이 다른 말로 균등삼각법이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초기만 크지 가면서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이고,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일정한데 얘보다는 작죠. 부족한 거는 뭐로 채워준다? 이자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상한기인법.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얘들로 구한 감가액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무슨 법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찰감가법. 근데 얘는 객관적이 아니라 어떻다? 여기 있는 분해법이 있죠. 얘는 감가 요인을 그냥 물리적, 기능적, 경제 이렇게만 나눠서 이제 감가에 산정하는데, 얘는 치유가 가능한 거, 치유가 불능한 거. 치유가 가능한 거, 치유가 불능한 거.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치유가 불능인 거. 이렇게
다시 또 세분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분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가능한 거하고 이제 그 불능인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주택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덤프 트럭이 이걸 받았어요. 그럼 담장 일부가 어떻게 돼요?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집이 지은 지가 50년 됐어요. 원래 얘가 부딪히지 않았어도 오늘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뜬금없이 요 부분만 다시 요렇게 해서 보수한다고 해서 이 가치가 비용 대비 회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 치유 불능인 애들. 근데 이쪽에 가면은 고급 주택이 있어요. 여기를 바꿔 갔어요. 그러면 고급 주택의 이미지상 뭔가 담장에 어딘가 금이가 있거나 약간 파손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가치에 악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비용을 들여서 치유하는 게 낫겠죠. 그런 건 치유가 가능한 감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그래서 제목이 분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치유 가능과 치유 불능으로 구분해서 하면 무슨 법? 분해법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요거 계산은 뺀 거예요. 여기서 뭐 감가에 구하라 이런 것 있죠. 나중에 우리가 총정리할 때 한 번은 다뤄보는데 실상은 계산 문제는 정해법이 쉬워요. 쉬운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그 했던 계산 문제들 있죠. 그것만이라도 지금 해주면 훌륭하다는 얘기죠. 저것까지 뭐 요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는 기억해야 되냐면 토지가치는 무슨 법으로 구해요? 토지가치.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무슨 법을?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요. 이렇게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게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 만약에 혹시 계산을 주게 되면요. 이 사정 보정하고요. 여기 있는 요 지역 요인은 생략시켜요. 거의 안 줘요. 보정을 안 하게끔. 그럼 보정하는 건 뭐만 보정하게 해줘요? 시점 수정. 그러니까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통상 5% 아니면 10% 줘요. 5%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5% 하면. 가격 5% 변했다고요. 5% 상승했다고. 100분의 105 기준 내는 거예요. 여기는 비율 수정인 거예요. 그냥 비율 자체나만 추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지점부터 기준까지 몇 프로가 상승했다? 5% 그러면 100분의 얼마? 10% 상승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자체로만. 그러면 1.05 나오고 1.1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정하면 되고. 이건 인근제겠다 그럴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수정하는 게 요거 정도. 뭐 이런 거 있죠. 가로 조건 또는 무슨 조건. 그리고 항상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분모는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부동산? 사례. 얘가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는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여기도 얼마? 100. 그래서 가로 조건은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하대요. 그렇죠? 획지 조건이 있죠. 네, 획지 조건은 사례 부동산이 20% 열세하대요. 얘가 10% 우세하대요. 대상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분의 110. 사례가 20% 열세하대요. 그럼 어떻게? 80분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 하면 1.1 나오죠. 80분의 100 하면 1.2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했던 1.1 있죠.
뭐 나온 1.1 곱하기 1.1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치가 탁 나와요. 그걸 사례 가격에다가만 대입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그 정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얘네 사례 채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사례 채택 기준이. 사례 채택 기준이 몇 가지? 네? 모르면 몇 가지? 네 가지.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 네 가지. 면적은 개별 요인에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 박스에 있잖아요.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수행의 가능성, 사정 보정의 가능성 이렇게 네 개 있잖아요. 걔네 얘기하는 거죠, 걔네. 그렇죠? 그런 용어 정도라도 할 수 있으시면,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8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는 것도 있죠. 예. 거기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거실 때는 지역적 요인은 동일하니까 개별 요인만 비교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무슨 비교는 안 해도 된다.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유사적에서 사례를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유사적이 아니라 무슨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 방식에 가시면요. 이게 또 3방식 중에서도 이 방식을 또 제일 싫어해요. 수익 방식을. 근데 이제 여기서도 포인트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 수익 방식에서 우리가 무슨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순수익에서 무슨 이유를? 환원 이율로 환원해야겠죠. 얘를 구할 때 얘하고는 비례관계고요. 얘하고는 뭐예요? 일단 기초적으로 이거를 구별을 하세요. 자,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있죠. 환원율이 높아지면 수익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익 일정할 때 환원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네. 요거 기초적인 건데 요거 바꿔서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환원율이 10%. 1,000만 원일 때 가능해서 0.2 이렇게 줬을 때 얘는 1억 나오겠죠. 0.1이면 10배니까 얘가 0.2면 수익이 같을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격이 작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이거 가장 기초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예요. 복잡한 거 말고. 네? 그 다음에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하면 이거 했었죠? 5가지? 예. 요 중에 각각 요 3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부채감당법은 얘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예?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부대상 기억하시나요? 예? 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고. 군부대 가면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곱하기 뭐 저당상수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지분 투자자. 얘는 세전 현금 흐름 기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반영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득세 반영 못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투자결합법에서는 동일하다는 논리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으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뭐하고 뭐로 돼 있다. 토지하고 건물로. 근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금융적이니까 부동산이 뭐하고 뭐로 돼 있다.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것까지는 뭐 바라지는 않지만, 저게 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환원 방법의 정리 정도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30번에 가면 그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네. 네. 그냥 질문하시니까. 이게 환원 방법에 가면요,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얘는 자본회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자본을 환원한다는 거는 삼각 개념인 거예요. 이건 토지에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법은 여기 안 들어가고, 얘네 셋의 차이가 이 재투자일 차이예요. 재투자일. 근데 얘는 재투자 안 해요. 재투자 안 하고 얘네 둘만 뭐 한다는 거예요. 재투자해요. 여기 얘네가 지금 뭐 구하는 개념이냐면, 이 환원율이라는 게 자본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각률 있죠? 네, 그거 할 때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요 자본 수익률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본 수익률은 그냥 환원율 개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이율이에요. 대가를. 그럼 자본회수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광산이 있으면요, 광산에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정도가 매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3억을 투자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광산에서 채굴을 할 거 아니에요. 채굴하면은 이만큼이 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또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장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채굴을 하다 보면 5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는 이 50년의 기간 중에 투자한 돈을 뭐 해야 돼요? 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 그렇죠? 네, 그럴 때 매년 회수되는 상각률 개념을, 만약에 n분의 1 개념을 쓰면 50분의 1 하면 한 2% 나오겠죠. n분의 1 쓰는 개념이어서. 그러면 3억에 2%면 얼마겠어요?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이거를 채굴할 때마다 매년 600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0년 후에 이 가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매년 600만 원씩은 뭘 해야 돼요? 벌어들인 수익에서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수했을 때 이 600만 원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에서는 안전한 곳에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1930년대는 투자자가 마땅하게 투자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다 투자했냐면 국채에다가. 그럼 국채에서 주는 이율은 위험이 없죠. 그래서 그때 표현이 안전이율, 이율 자체를, 또는 축적 이율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무위험률이에요. 변화를 거쳐서. 근데 여기는 연금법에서는 매년 회수되는 돈이 있으면 이걸 어디다가,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에다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걔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율이 서로, 재투자율이 서로 틀린 거야. 얘는 안전한 곳에, 얘는 어디에다가, 위험한 곳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왜 제가 잘 얘기하냐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직선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얘는 감채기금환원법, 얘는 평균연금환원법. 시험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제목도 또 여러 개로 또 갈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28회까지 오는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생략시키는 거예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매년 나온다 그러면 또는 2, 3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설명을 하죠.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딱 한 번 나오고 소식이 끊겼어요. 저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론이 있으니까 그냥 내놓고 그냥 집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웬만한 학생들은 다른 데서도 여기는 거의 그냥 마지막쯤 했을 때 이런 방식이다라는 논리 정도만 얘기하고 넘기죠.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예. 용어의 정의상에서는 6번에 가면 적산법 있죠. 그 다음에 11번에 가면 수익분석법이 있죠. 걔들은 혹시 용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제목만. 근데 적산법에서 나오는 A 있죠. 얘만 수학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적산이에요. 그렇죠? 적산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걔는 적산법이라는 것 정도, 네, 구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익분석법은 일반 기업 경영에서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끝에 가서 더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적산법은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12-2에 적정한 실거래가 있죠. 얘는 제가 볼 때는 지문으로서도 모두 하여간에 인용을 할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인식하면 되고, 도시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런 거 박스로 줘서 가운데 가로놓기 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3년, 5년 찾으라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집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못 하죠. 바뀐 것 자체도 모를 텐데요.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렇잖아요. 한 14만 응시하면 전국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한 분들은 한 2만 명 내외밖에 안 돼요. 전국에 학원에 와서 공부한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면 여기 빈자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이에. 집에서 공부한 분들도 여기까지는 따라와요. 여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몇 개, 그죠?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열하루 남았으니까 열하루를 갖다가 하루를 5일처럼 써야 돼요. 그죠? 하루를. 근데 문제가 지금은 그래도 뭐가 나냐면 지금은 보면 볼수록 이해되는 정도가 조금 더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볼수록 유리한 거예요. 본인이. 열하루만 그렇게 하면 돼요. 열하루만. 열하루 지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죠? 어? 앞에 책 있으면 확 던지면서 다닐걸요? 이걸 확 이래가면서.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후회가 안 남게끔. 시험장에서 끝나고 학교에서 툭 나올 때. 그죠? 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기대해 볼 만해.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던 거야?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우울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저기 시험장에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 1교시만 보고 나오니까, 밖에 있다가 이제 2교시 끝나고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감이 와요. 거의 사색이 돼서 나오는 사람. 화내서 나오는 사람. 뭐 가양각색이에요. 그죠? 나오면서. 어? 그리고 모든 걸 던진 사람은 편안해요. 왁자지껄해요. 그 사람 주면 야, 뭐 됐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한두 번 떨어져 봤냐? 내년 또 보면 되지.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 같으면 제가 볼 때 한 60점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전에 가서 착각 줄이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뭐 오늘 내일쯤에 그 120 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풀어갖고. 근데 한 가지 높아지면 있는데 120문제 주면 이 120문제를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80% 정도만 만약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80% 그러면 여기서 80%는 게 이제 말해서 80개 한 96개 정도죠. 근데 96개까지도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120문제 중에서 80문제 정도를 내가 풀었잖아요. 그럼 실전에 가면 무조건 6점 이상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0문제를 다 맞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해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점수를 맞을 수 있죠. 40문제 딱 받아갖고 24개만 딱 찍고 민법으로 가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있더라도 그런 데는 낙담할 필요가 없이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 몇 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12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20번까지 쭉 가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이건 아직도 내가 잘 헷갈리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날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쫙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1번서부터 답이 그냥 무리 없이 쫙 나오면 선생님 안심하고 가죠. 야, 이반은 됐구나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1번부터 못 들은 체하거나 뭐 그냥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죠. 문 잠그세요. 오늘은 집에 못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거 정리 잘해줘야 돼요. 이거. 자, 대신에 우리는 그 물건별 감정평가 정리 있죠. 그거는 해줘야 되죠. 다른 거는 힘들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많이 했잖아요. 영수, 광수, 공수 뭐 이런 거 했죠. 과거의 동거마 이런 거 했죠. 선언의 소원은 이런 거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얘들은 확실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이런 것도 내나? 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근래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 있죠. 그럼 소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치 손실이 있죠.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할 때는 소음으로 해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데 있죠. 네,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도 손해액에 반영해줘야 돼요. 소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집안에다가 무슨 뭐 방음식으로 해갖고 뭐 스티로피라도 몇 장 대고 뭐 했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거 뭐 철치할 때 또는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반영 안 한다. 원상회복 비용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도 있죠. 요거는 가격 공시에도는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하나는 맞출 수 있어서 정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몇 가지 우리가 특징적인 것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먼저 토지 보면 자, 표준지 공시가를 그 기준으로 평가할 때 뭐는 안 해요? 사정보정은 안 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사정보정은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시세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표준지 평가 기준이 있죠. 우리가 나지상정 기준이라고 그랬죠.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받는 상태 기준. 그리고 실제 용도 기준이에요. 그 실제 용도는 뭐냐면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1월 1일 그 기준에서 이용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거기 표준지 공시사항 있죠? 예,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공시사항은 어쨌든 간에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거는 얘기했었죠.
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했으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이에 있으면은 얘는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작년에 이거 바꿔서 한번 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과세할 때 보면은 증여세 이런 거 과세하죠. 예. 그게 원래 하면은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를 추정하기 어렵죠. 그럼 뭐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예. 그 세금에 대한 게 이쪽으로 언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거 나중에 저기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문제 있죠. 거기 넣어드렸어요. 그때 한번 풀어보고 해설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고 개별 공시가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개별 공시가의 활용이라고 마지막 칸에 있죠. 얘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국세 지방세 과표 조정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가격 있죠. 거기 보면 결정공제 국장인데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몇 퍼센트 이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 변동률이 크면 안 된다고요. 그죠? 표준주택으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가격 변동률이 가장 작은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상단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네는 요거는 다 얘기했어요.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용 표준주택 얘네 전부 있죠. 얘는 지상에 건물 또는 지상권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죠. 얘는 전세권, 무슨 뭐 저당권 이런 게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는 거 있는 거는 다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표준주택의 평가 기준에서도 세 번째 칸에 있죠. 전세권 이런 게 있으면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조건은 나머지도 다 같다고요. 여기 지금 쓴 애들이 있죠.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주택 다 똑같아요. 그 다음 거기 보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네 번째 칸에 개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표준부동산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를 삼으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지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표준지에는 지세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세가 들어가는 건 어디에? 표준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표준지에만.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시냐면 개별주택의 거기 날짜는 설명했고 공동주택에 가게 되면 세 번째 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가 쭉 나와 있죠.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주택이 아닌 거예요. 개별주택하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문제가 나와 있죠.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물어봤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평가할 때는 뭘 안 해도 돼요. 이번에 가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시기준일. 현장 조사는 틀리는 거예요. 일적인 이용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표준지 평가했을 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의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자, 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에 뭐를 기준으로 해요? 여긴 산술평균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감정평가 규칙에서의 시산가액은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가의 어디로부터? 결정 공시인 거예요. 공시 기준일은 그냥 1월 1일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30일 이내 국장에게.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국시, 국시국 이런 거 한 거. 예?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간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표준지죠.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의 시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국장은 일단의 단독주택이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누구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개별주택이죠. 아까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이렇게 한 거예요. 표준주택 그걸 사신 게 아니라. 자,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 전세권 그 밖에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이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용도,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사용 승률은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 포함이 되나 표준주택의 건축 허가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서는 지번, 지목, 동, 호수 어느 게 와야 돼요? 동호수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쭉. 그래도 처음에서는 인식은 많이 되신 거잖아요. 표현은 조금 편해진 거죠. 네, 처음엔 다 낯설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하루 남았다는 거죠. 그죠?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하루를 5일처럼 쓰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쓰시고 부족한 파트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제가 나중에 주말에 듣는 분들은 문제 미리 받아서 풀어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풀어야 또 공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면서 한번 보시는 거고, 들어와서 들으면서 한 번 더 보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한 두 번 돌아가요. 돌아가고 우리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스크린 하면 한 번 또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서 한 번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라도 반복해서 하면 들어오는 게 하나 둘씩이라 더 늘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합격은 해야죠. 민법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 벌써 저기 한 60, 한 8점? 뭐 69점? 뭐 이렇게 가 있나요? 7.6박학? 빨리 오라고? 너만 되면 돼?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저기 뭐 도서관 애들 가서도 공부하시고 그러신다면서요? 네. 근데 도서관에서는 대화가 되나요? 대화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그냥 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쭉. 저녁에 가다가 뭐 공부가 끊기니 만약에 저기 하는데, 아니 집에 가족들 뭐 저녁은 같이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또 아닌가요? 어느 집에서는 바깥 양반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대신에 떨어지면 선택을 준다는 거죠. 친정으로 가든가 1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가 뭐 그러니까 초이스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기운을 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